경제학 원론 후반부를 맡게 된 경제학과 문외솔입니다. 그 노영환 교수님께서 이제 전반부 미시경제학 파트를 강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학 원론 후반부 거시경제학 파트를 예, 맡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9장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같은 교과서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후반부에 나오는 뭐 많은 챕터들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노영환 교수님하고 제가 팀 티칭 방식으로 경제학 원론을 강의를 했었는데 뭐 지난 학기에도 이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 많은 내용을 커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도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가능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반부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19장 Wealth of Nations고요. 여러분 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잘 아실 텐데 바로 그 국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국부라고 하면 사실 이제 웰스라고 하는 지표가 사실 또 있어요. 한 국가의 어떤 국부를 측정하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국부 통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웰스 자체를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19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뭔지는 19장에 다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노영환 교수님께서 커버하셨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 소비자 혹은 이제 가계의 의사결정,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지, 재화들 사이에 비중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효용 극대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뭐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내용을 뭐 여러분들께 전달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시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 뭐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경제학의 전반적인 주제들이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거시경제학, 이제 매크로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의 이제 뭐 주제들은 우리가 19장 시작하면서 보겠지만 주로 경제 전체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기 침체가 왜 나타나는지, 경기 침체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실업률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금융시장, 노동시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후반부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매크로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매크로에서 다루는 퀘스천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혹은 뭐 거시경제학자를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다루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에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 매크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이코노믹 퀘스천들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GDP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측면에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 국민 계정, 우리는 이제 국민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볼 텐데, 프로덕션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익스펜디처는 지출 측면에서, 인컴은 소득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 계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덕션, 익스펜디처, 인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GDP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는 경제 전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 데피니션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19장에서 관심을 갖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GDP라고 하는 것인데 이 GDP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반적인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뭐 한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섹션에서는 GDP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에 대한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eal이라고 하면 이건 뭐 진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시경제학에서 매크로에서 real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예, 실질이라는 뜻이고, nominal이라고 표현하면 이거 이제 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크로에서의 real은 실질 변수, 실질 지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nominal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반대 개념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요. 사실은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아, 정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를 표현할 때 명목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실질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제 두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가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를 예를 들면 GDP라고 하는 것을 실질 변수로 실질 지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을 명목 형태로 혹은 명목 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네 번째 섹션에서 볼 거고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형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실질과 명목을 저는 이게 대립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화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얼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명목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macroeconomic questions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간단하게 거시경제학이 무엇이고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질문들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노트를 다 영어 우리 교과서가 영어 교재여서 제가 가급적 강의 슬라이드도 영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용어 같은 것들은 다 번역을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말로 경제학을 접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여러분 영어로 접하는 것이 사실 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개념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어려운 그 한자를 섞어가면서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경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작의 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한글로 번역했을 때 저는 그 의미가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거시경제학자지만 가끔 우리말로 바꾸어 놓은 용어를 보면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려운 개념이라든가 용어가 나오면 제가 우리말로 다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어로 접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으면 좋았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많이 뺏는다든가 혹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로 거시경제의 어떤 전체 모습, 총량 지표, 그 다음에 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어떤 총량, 경제 전체 에그러게이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집계 혹은 총량 이런 뜻이긴 한데요. 총량 지표들이나 또는 경제 전체 변화에 관심을 갖는 그런 연구 분야,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필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을 크게 구분하자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 미시경제학은 경제 이론 경제학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고요. 혹은 프라이스 디오리,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프라이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여서 미시경제학의 또 다른 이름은 프라이스 디오리 혹은 말씀드렸듯이 예,
이론 경제학 이런 형태의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럼 총량 지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총량 지표라고 하는 게 경제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여러 개의 지표를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지표들일 텐데요.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Annual Growth Rate of Country's Total Economic Output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어떤 전반적인 생산량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볼 텐데 그것이 매년 몇 퍼센트로 늘어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st of living 뭐 생계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계비지만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해 보자면 이건 뭐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일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주거비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비, 그다음에 뭐 식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이런 이제 비용의 부담이 매년 몇 퍼센트씩 늘어나는가? 그래서 연간 물가 상승률도 하나의 중요한 경제 전체의 총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굉장히 소프트하게 거시경제학을 보는 것이고 사실은 거시경제학은 매우 많은 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용 보조금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또 지금 저랑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 또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 생겨서 최근에 이제 관심은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문의 가계 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빚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빚이 있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이제 빚이 늘어나는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전에는 이제 부채가 없던 사람들이 새롭게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빚을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올해 들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은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용할 돈을 이제 세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세금을 통해서 조달할 경우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된다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면 저의 소득은 더 줄어들겠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에는 정부가 빚을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가계 부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런 현상도 있죠. 이자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부채 증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자율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저도 그렇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도 혹시나 그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거 받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뭐 주변에 부모님 뭐 상환이 끝나셨으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상환이 안 끝났으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면 어, 최근에 이자율이 과거 한 5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이제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인컴 이니퀄리티의 문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니퀄리티,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어, 전반적인 경제 문제로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설명해 보자. 부채가 증가, 굉장히 던팅한 잡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잡입니다. 뭐 미국의 훌륭한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설명들, 이론들, 뭐 간단한 대부분 다 스토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인컴 이니퀄리티가 생기면 부채가 또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거시경제학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부채가 증가하는 것과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전부 다 빌리는 것이 용이해지잖아요. 빌렸을 때에 제가 상환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전부 다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대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여기서의 관심은 인컴 이니퀄리티가 더 심화가 될 때 이자율은 하락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 증가와 이자율 하락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최근에 좀 해보자라고 해서 한국 경제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한국 경제도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 과연 얼마만큼이 소득 불평등 때문인지. 네, 네,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 슬라이드에 또 나오는데 워렌 버핏하고 이제 빌 게이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얼마나 많이 저축하겠어요. 두 사람이 소비를 해봐야 그 워렌 버핏이나 물론 이제 굉장히 소비 수준이 높은 그 재력가들도 있지만, 밀리어네어 뭐 빌리어네어 중에 상당히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 소득 분포에서 탑 1% 혹은 탑 10%죠. 소득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사람의 저축 비중은,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얼마나 저축하겠어요. 다 이렇게 교육비 나가죠. 뭐 여러분 부모님하고 저랑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뭐 대출금 상환해야 되죠. 뭐 생활비 써야 되죠. 자녀 교육비 나가죠. 뭐 등등등 뭐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저보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월등히 높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물론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소비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저축 비율은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만약에 제 소득의 10%에서 20%밖에 저축을 못한다고 한다면, 빌리어네어, 밀리어네어들은 뭐 40%, 50%까지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컴 이니퀄리티의 문제가 소득 수준에 따른 어떤 저축률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계속해서 하락해서 더 이상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겠죠. 뭐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런 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말에 예, 이 과제를 제가 잘 완수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기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좀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 자신감이 좀 없어서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주로 다루고요. 그 뭐 거시경제학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고요. 그런 패턴을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가까운 먼 미래까지 전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 경제 상황이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가까운 미래에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국가 간의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거시경제학자들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DR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DR 콩고, 그 다음에 뭐 부룬디, 남수단 이런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고요. 뭐 니제르라든가 이런 국가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산유국, 뭐 기름을 땅 파면 기름이 나오는 그런 산유국 포함해서 북유럽 몇몇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1인당 GDP 수준은 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엄청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의 정말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러한 국가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무슨 그 poverty trap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poverty trap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정책을 국가가 채택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들도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조금 이제 구체화 시켰어요. 너무 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혹은 거시경제학에서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질문들을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1인당 GDP란 과연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들이죠. 1인당 GDP, income per capita, 그러니까 인컴이 소득이고요. per capita가 1인당이란 뜻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속칭 N빵 했다고 하죠. 이제 N빵 한 거예요. 인컴을 N빵 했을 때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인컴 per capita 1인당 소득 수준이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가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팩트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퀘스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컴 퍼 캐피타 1인당 소득 혹은 뭐 1인당 GDP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1인당 소득 수준 인컴 퍼 캐피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평균적인 한 사람의 평균적인 소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간단하죠. 국가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을 한 국가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을 총소득을 바로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로 나눈 것입니다. 인구로 나눈 것이죠. 이게 바로 1인당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국내 총생산의 개념입니다.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인당 소득은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인컴이 정확히 GDP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하는 지표가 또 따로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거시경제학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과 국내 총생산 GDP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엄밀하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소득을 측정하고 GDP를 측정하는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인컴이라고 하는 것과 GDP는 이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특별한 가정이 없다면 특별한 뭐 전제가 없다면 언급이 없다면 이제 이 둘을 우리가 같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뭐 예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한 2, 30년 동안 차이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도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긴 하죠. 뭐 US, China, US 사이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경제 갈등, 또 혹은 뭐 무역 갈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 차이나의 경제가 US 경제보다 한
한 4배 정도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차이나의 소득 수준은 US의 소득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예,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90년대 뭐 제가 따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90년대에 그러니까 재팬의 소득 수준이 US 소득 수준에 굉장히 근접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로 재팬의 소득 수준은 일정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US의 소득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과연 차이나는 어떨지. 만일 차이나가 US의 소득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US를 추월할 수도 있겠죠. 과연 추월할 수도 있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거시경제학자들이 답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추정은 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차이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 추정을 하고 뭐 혹은 뭐 예언 가깝게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조금 있는데요. 대체로는 부정적입니다. 네거티브해요. US 소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거 물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제학자들이긴 한데요. 차이나의 경제학자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물론 예전엔 좀 만나봤는데 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뭐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차이나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짐바브웨 같은 나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 그 다음에 혹은 뭐 중남미에 위치한 그런 국가들 혹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들 국가들의 전반적인 어떤 삶의 질을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짐바브웨가 그걸 몰라서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미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물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GDP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럼 미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죠. 짐바브웨가 과연 몰라서 그 빈곤 탈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과연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사실 던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그 long run economic prosperity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30년, 50년 뭐 이런 장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뭐 2년, 3년, 5년, 뭐 10년 이내의 타임 호라이즌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보통 이제 30년에서 길게는 50년 이렇게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길게 우리가 뭐 장기 시계를 갖는다면 장기 시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가 잘 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짐바브웨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대표적으로 커럽션이라든가 정부 부패, 뭐 정치인들의 부패, 그다음에 컨퓨전,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혼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어떤 요인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다 conflict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들, 팔러시 메이커들이 제대로 된 경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우리도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이 정말 나쁜 정책들인가? 나쁜 정책들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이건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는 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쁜 정책이다. 내 생각에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들이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학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에요. 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효율성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 이것이 정의로운지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경제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 내에서도 이것이 페어하냐,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스티스는 영화에나 저는 나올 법한 종교나 영화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여러분 정치학이나 법학에도 여러분 저스티스라고 하는 개념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방끈이 짧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분명한 물론 이제 저희도 fairness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떤 분배가 공정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준들은 뭐 다양한 노벨상을 심지어 받은 경제학자들까지도 그런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기준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성립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비교적 제한적이에요.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효율성이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정책과 B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정책이 더 많이 효율성을 깎아먹는다면 그러면 A는 나쁜 정책이죠. 그냥 나쁜 정책이라고 하면 됩니다. 효율성을 너무 심하게 훼손을 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한다면 더 많이 그럼 나쁜 정책이죠. 그건 물론 이제 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bad policies 나왔으니까 무엇이 나쁜 정책인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관성을 벗어나서 경제학의 이건 이제 거시경제학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들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거는 더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나쁜 정책이냐 아니냐 대답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각을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뭐 국가 간의 소득 격차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을 조금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 사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슬라이드 6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긴 하겠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아마도 한 12월 기말 시험쯤 해서 11월 말 12월쯤 돼서 우리가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year to year는 이제 매년 매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한테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잖아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1인당 GDP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고요. 올해,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막 변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충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비교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또 단기, short run이 단기고요. long run이 장기입니다. 단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fluctuations. 이건 그냥 여러분 경기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변화인데요. fluctuation은 막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하는 요동치는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 단기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왜 어떨 때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정체하거나 멈추기도 하고요.
최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020년 들어와서 연초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 대표적이겠죠. 심지어는 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지금은 우리가 명확히 얘기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 바로 economic downturn인데요. 경제 침체라고 번역하시면 되는데 recession도 우리가 경제 침체라고 번역을 해서 그래서 economic downturn 경제가 이렇게 사실은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 다운턴이 되게 쉬운 단어인데 이렇게 가는 게 다운턴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사실 이걸 더 되게 어렵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수축 국면 이렇게 그쵸? 혹은 침체 이렇게 또 번역을 하니까 그냥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그래서 2분기 연속 2quarters가 2분기죠. 6개월입니다. 2분기 연속 경제가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기간을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경제 침체. 그래서 우리는 리세션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리세션 기간 동안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를 목격을 하고요. 한국 상황은 그렇게 긴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경제 침체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긴밀한 관계를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unemployment rate이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들의 비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labor force가 분모가 되고요. 경제 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업자인가 세 가지 기본적인 이 범주에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지금 만일 잡이 주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available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실업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경제 리세션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미국의 경우 간단하게 하면 우리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 미국 그 경제학자 세 사람, 에스모글로하고 레입슨, 존 리스트 세 사람 미국 경제학자 굉장히 훌륭한 경제학자들입니다. 이 중에 데런 에스모글로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학자고요. 미국에 이제 두 차례 극심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는 대침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불리는 기간이고요.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대침체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그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대공황, 그 디프레션이 이제 리세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제 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The Great Recession, Depression이라고 부르고, Great Recession,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Great Recession 지난 한 10년 전쯤에 나타났던 사실 이제 지금 경제 침체 보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더 지금도 사실 그때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이 조금 더 심각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10년 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랑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몇 가지 조금 눈에 띄는 차이점들은 있어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가 4.3% 정도 이렇게 쭈그러든 거죠. 쭈그러들었고 실업률은 이제 5%에서 10%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20% 넘었었죠. 20%.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스탁 마켓 크래시, 주가 폭락했고요. 20%에서 30%까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도 폭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론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랑 미국 경제 되게 그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긴 한데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렉서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비교적 굉장히 유연해서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데 실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단 말이에요. 네,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게 어려워져요.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 뭐 요즘은 조금 대출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만약에 뭐 당시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한 4억 정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심지어 9억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대출금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매월 상환해야 되는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져서 소득 상실이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상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택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걸 이제 몰기지 디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은행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대출은 은행이 해주는 건데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몰기지 같은 경우만 본다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한 사람들이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언더워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을 받고 누군가 매입을 했고 은행이 이제 9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대출 상환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겠죠. 주택 시장에 이제 막 공급량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 가격은 폭락할 거예요. 그럼 뭐 10억짜리 집이 5억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5억 밑으로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은행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을 빌려간 사람이 결국 상환하지 못하고 집을 이제 압류하겠죠. 은행은 이제 집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시장에서 10억짜리 집이라고 생각해서 9억 대출을 해준 바로 그 집이 이제는 주택시장에서 5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집하고 이제 뭐 집을 구입한 사람의 신용을 평가해서 9억까지 대출을 해준 건데 이 집을 팔아봐야 은행이 대출 실행한 9억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4억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5억이라고 하는 돈도 5억에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였던 거죠. 당시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은행까지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는 이제 뱅크 페일리어가
뱅킹 크라이시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금융 위기, 은행 위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제 줄줄이 도산하는 거죠. 은행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림 보시면 jobless men keep going. We can take care of our own.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상공회의소죠. Chamber of Commerce는 이제 상공회의소라는 뜻이고요. 상공회의소에서 내붙였던 플랫 카드입니다. 우리도 뭐 우리 코가 석자다. 알아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퀘스천들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들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매크로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은 사실 매크로는 거의 상식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를 여러분 보시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뭐 누구나 아는 그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나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뭐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혹은 뭐 관련된 분야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뭐 경제학 박사가 아니어도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또 더 많이 실무를 담당하는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증권사나 이런 데 일하는 친구나 선후배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시각이라든가 견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뭐 저희들은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했고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다음에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모형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란 말이에요. 뭐 소비자 한 사람 혹은 뭐 하나의 기업 뭐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과 모든 기업들과 심지어 정부의 문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경제학 지식의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형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경제 전체, 한 국가의 경제 전체의 모습을 일단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잡은 바로 매저하는 거예요. 경제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매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 경제가 얼마만큼 생산해 냈는가가 이제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겠죠. 얼마만큼을 생산했는가. 이게 바로 우리 1차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만나서 뭐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국가 경제는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만들어낸 이제 하나의 방법이 바로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ational Income Accoun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계정의 도움을 받으면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경제 활동 수준을 비교적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해낸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예.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 국민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국민 계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 방법 이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그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고안해낸 방법이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도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한국은행의 직원들이 어떻게 국민 계정을 가지고 GDP를 측정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개념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섹션에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보통 섹션 하나 혹은 두 섹션별로 이제 동영상 클립을 한번 끊어서 제작을 하니까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 이어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